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수도권에 이틀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파주가 이틀간 기록적인 수치의 비가 내렸고 특히 비가 아침 시간에 집중되면서 출근길은 난리통이었습니다. 수백 곳의 도로와 다리가 침수되거나 통제돼 교통 대란도 빚어졌습니다. 오산과 평택 등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서는 홍수에 대비해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는데 안타깝게도 안성의 저수지에서 폭우 속에 낚시객 2명이 실종됐습니다.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경기 남부 소식부터 구자영 기자가 전합니다. 출근 시간 평택역 앞. 우산을 들고 바지를 걷은 시민들이 무릎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며 걸어갑니다. 인근의 하천은 흙탕물로 가득 차 금방이라도 넘칠 기세입니다. 이곳은 원래 공연장이 있던 곳입니다. 강물이 넘치면서 지금은 이렇게 돌계단만 남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천이 범람할까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청역 조금만 건대건대 조금씩 생기겠지. 근래 들어서 처음이에요. 한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오산천의 수위도 홍수경보 수위를 넘어서자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주민들은 집이 침수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 살고 이렇게 있는데 이나마 물이 들어오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럼 내가 또 눈물이 나온다고. 저수지에 물도 불어나 김포에서는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안성의 한 저수지에서는 보트가 뒤집히며 2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흙탕물이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붕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서는 빗물을 머금은 옹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용인 포곡터널 인근에서는 흙과 돌덩이가 차선 10m가량을 덮쳐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기 남부와 접한 충남 북부 지역에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퍼부으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진에서는 어시장과 학교가 흙탕물에 잠겼고 하천이 넘치거나 제방이 무너질까 봐 당진과 태안 등에서도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곳 피해 상황은 계속해서 김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폭포처럼 운동장으로 쏟아집니다. 학교 건물 주변으로 차오른 물은 안까지 들이쳤습니다. 인근의 한 고등학교도 건물 안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도 물이 계속 차고 그러니까 무릎 정도 그 정도까지 진짜 찼었거든요. 교실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학생들은 2층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장통 사방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며 걸어다닙니다. 폭우로 물이 차오른 건 불과 10분 만이었습니다. 차량이 지날 때마다 파도가 칩니다. 상인들은 부랴부랴 물건을 옮겼지만 흙탕물에 못 쓰게 된 상품들이 산더미입니다. 지게차로 다 옮기고 뭐 했는데 그 옮기는 순간에 물이 무릎 넘어서까지 차가지고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침수된 상가는 170곳이 넘습니다. 오전 한때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진 당진과 태안, 서산에서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될까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넘칠까 봐 지금 다 나갔지. 이제 물 봐요 저기. 물이 저리 찼는데 다 해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서산에서는 80대 노부부가 사는 주택에 토사가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흙이 덮쳤어요. 그래서 할머니부터 꺼내서 앉혀놓고 앞집 젊은이 불러다가 저 사이사이로 기어 나왔어요. 충북 제천에서는 호우로 불어난 하천 때문에 고립됐던 5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강원 춘천에서는 5월 피암터널 인근 도로 5m가량이 절벽 아래로 내려앉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사흘간 최대 600mm의 엄청난 비가 내린 경기 북부 지역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파주에선 외국인 노동자 6명이 물에 잠긴 컨테이너에 갇혔다 구조됐고 양주에선 공사장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져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비에 주차장 바닥이 흥건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옹벽이 한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경기도 양주의 공사장 옹벽이 넘어지면서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천둥 소리만큼 했죠. 천둥 소리만큼. 먼지하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토사가 막 밀려 내려오고. 집에서 자다가 봉변을 당한 2명은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도로에 차오른 물에 차량이 둥둥 떠다닙니다. 바로 옆 물에 갇힌 컨테이너 2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남성이 소방 구명보트에 탑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파주시 월롱면의 컨테이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6명이 1시간 20분 동안 고립됐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차도 이제 다 침수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쪽 창문의 2층에 외국인 사람이 이제 있는 걸 확인하고 특수부대를 불러가지고 오늘 새벽 시간당 최대 75mm의 장대비가 내린 파주 지역에선 차량 침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침수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차 안에는 흙탕물이 들어찼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고양에선 오늘 오후 3시 55분쯤 광역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승객 15명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연이틀 폭우 때문에 출근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1호선처럼 지상을 달리는 열차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지각하고 중요한 모임에 가지 못한 시민들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들이 개찰구로 쏟아져 나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과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임진강역 구간은 첫 차부터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시간당 65mm 이상 비가 내리면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많이 늦었어요. 일찍 나온 건데 비가 와서. 원래 9시 반에 만나는 시간인데 어제도 이제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7시 50분부터 거의 양주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출근하고. 출근 시간대 주요 도로의 통행도 차단됐습니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평소 많은 차량이 오가던 동부간선도로는 통제돼 있습니다. 새벽부터 동부간선도로는 전 구간이, 내부순환로는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다 막아가지고 평소 같으면 1시간 걸리고 한 2시간 반 이상 걸렸어요. 청계천과 도림천 등 서울 29개 하천의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지금은 서울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한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면서 잠수교는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잠수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보행자는 물론 차량까지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7.4m로 보행자 통제 수위 5.5m는 물론 차량 통제 수위인 6.2m도 훌쩍 넘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소양강, 팔당댐 등 한강 상류의 댐들이 수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팔당댐은 오전 10시 20분 초당 5,000톤이던 방류량을 현재 초당 10,000톤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하류 IC 양방향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근길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내일 출근길에도 잠수교와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 가능 여부를 미리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예상 강수량은 10mm에서 40mm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호남엔 최대 100mm에서 120mm, 대구와 경상 남북도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어젯밤 체코 원전을 우리가 수주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을 따낸 뒷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원전 강국인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밀 특사, 대통령 친서,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 원전 세일즈의 막전 막후를 박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미국이 탈락하고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으로 압축된 후 우리나라는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을 따로 만나 바라카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정이 임박해선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 친서를 들고 세 차례나 비밀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친서엔 원전뿐 아니라 직항로 증편 등 전방위에서 양국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알라 총리께는 친서를 보내 우리 기업의 우수성과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양국 협력 관계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부 수주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원전 4기 대신 먼저 프라하 남쪽 두코바이 지역에 짓는 2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따냈습니다. 총 사업비만 24조 원으로 UAE 바라카 원전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추후 태물린 지역의 2기 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리에게 우선 협상권을 주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모두 성사된다면 총 사업비만 40조 원이 넘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다시 이 원전 산업을 회복시켜서 우리 산업 전체가 또 우리 지역 전체가 여기에 큰 혜택을. 우리 정부가 체코 정부에 보낸 원전 자료만 수만 페이지. 체코 정부는 검토 끝에 가격 경쟁력은 물론 기술 확산 효과까지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이익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체코 수주전에서 승리하면서 우리 원전은 원자력 발전의 본고장인 유럽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탈원전 기조를 벌인 유럽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도 우리 원전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 사정은 참담합니다. 여야 싸움에 원전 관련 예산이 깎이고 미래를 대비한 법안은 통과가 안 됩니다. 정치권이 언제쯤 도움이 될런지 계속해서 장혁수 기자입니다. 35년간 탈원전 정책을 유지해온 이탈리아. 최근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제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추진했던 이곳 이탈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 34개 주요 국가에선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45년까지 원전 10기를 짓기로 했고 영국과 루마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등도 잇따라 신규 원전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에너지 안보 문제와 AI의 초고속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원전의 평가가 달라진 결과입니다. 중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아마 우리 그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려 사항이 많이 바뀔 거라고. 하지만 국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을 비롯한 원전 지원 예산은 올해 1,000억 원 넘게 삭감됐고 원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패장법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는 지원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하네요. 그 심각성을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럽연합은 유럽 내 원전 투자 기준에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정치권에 막힌 방패장 건설이 유럽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승리하면서 우리의 원전 산업이 탈원전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유럽의 원전 강대국 프랑스를 상대로 거둔 승리여서 그 의미가 더한데요. 이번 수주전을 이끈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함께 이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크게 기쁘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끌고 나가야 될 큰 일을 맡았다는 생각에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예. 이번 수주를 위해서 체코는 여러 번 다녀오셨을 텐데요. 예. 이번에 사실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 사장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예전부터 우리 회사의 실적을 알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의 실적도 쭉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발주국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택할까 그런 생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 상대국이 프랑스란 말이죠. 유럽 최고의 원전 강대국인데요. 프랑스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이겼다기보다도 발주국에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선택받을 수 있는 게 예산과 공기를 지키는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주국에서도 그 예산과 공기 그리고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다 평가하신 다음에 어저께 체코 총리께서 발표를 하실 때 모든 평가 지표에서 한수원이 앞섰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요 이번 수주전에 써낸 가격이 프랑스의 절반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절반인지 아니면 뭐 같은 가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그 2021년도 블룸버그 에너지라든가 또는 세계 원자력 그 협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 발전 단가, 건설 단가가 확실히 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혹시 덤핑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저희 회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협력업체, 민간 협력업체도 같이 가서 하는데 덤핑이라 그러면 그 민간은 뭐 때문에 덤핑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어불성설이고요.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그만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15년 만에 원전 수주를 한 겁니다. 바라카 원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2018년에 우리가 영국 원전을 일단 수주를 하려고 그랬다가 본계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본계약인데 그런 일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저희 회사 일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영국 정부의 그 가격 조건이라든가 전력 그 비용 조건이 우리한테 안 맞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원전 수출로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바람이 좀 불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체코 원전 1, 2, 3, 4호기를 다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그때까지 뭐 한 호기당 12조씩 만약에 4개 호기를 다 하게 된다면 이것은 뭐 그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속성 면에서 상당히 산업체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액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보면 유럽의 원전 기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을 하려다가 다시 원전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추가적인 원전 수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지금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원전 도입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로부터는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아서 수행 중에 있고요. 그 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되면 아마 입찰 그 절차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출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좋은 성과 있으시고 더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미 외교의 핵심이었던 북한 외교관이 끔찍하게 총살됐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죠. 중국 담당 외교관 역시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유학생 출신으로 우리로 치면은 차관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의 탈출 행렬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 추모객을 김성기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맞이합니다. 중국에서 유학한 엘리트로 2007년 북핵 육자회담 당시 김계관 수석 대표를 보좌했고 2010년엔 우리의 차관급인 부상으로 발탁된 중국통 외교관입니다. 하지만 2012년 연회 참석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당시 중국의 유학 동문들에게 육자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유포한 것과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됐다며 얼마 못 가 총살을 당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후 2019년엔 한성렬 미국 담당 부상이 총살됐는데 쿠바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는
미국 간첩 혐의가 적용돼 외무성 간부들 앞에서 공개 처형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상길을 비롯한 전문 테크노크라트들이 대거 숙청되거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에 한성열 부상의 책임까지 물어 처형된 것이 큰 흐름으로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외교 운신의 폭이 좁은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국 핵심 외교 라인을 처형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엘리트 외교관들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논란 하루 만입니다. 공수처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으려던 투쟁을 폄훼한 거라는 당내의 반발이 터져나온 데다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4명과 보좌진 3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윤한홍 의원은 의원 단체방에 앞으로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겠냐며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공개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엔 대야투쟁 선봉에 선 당 의원들을 폄훼하고 있다는 등 20여 명이 공감의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과 김기현 전 대표 등의 공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친윤계뿐 아니라 비윤계 일각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한 후보는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과한 겁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1차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의 실언이 이번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당대표 후보들의 방송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만 집안 싸움이 더 살벌하다는 걸 우리는 익히 경험해왔죠.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김두관 후보의 공세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와 종부세 등 세제 완화 등을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최미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연임 도전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유대무죄라는 말이 떠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까? 수없이 많은 기소를 당했는데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측근 인사를 공천하기 위해 출마한 것 아니냐고도 공세를 폈습니다. 이 대표는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서 혹시 연임을 하시는 건지. 그건 당헌 당규상 불가능한 일인데 지나친 상상과 걱정 같습니다. 너무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 혹시 내가 김 후보 측은 토론이 끝난 뒤에도 지난달 당헌 당규를 고쳐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이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거짓말을 한 건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 후보가 시사했던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무조건 수호하자. 이거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살고 있는 집이 올라서 비싸졌다고 거기에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아요. 정세 없이 사실은 복지는 후보라는 유승민 전 의원 말씀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 김지수 후보는 자신의 도전으로 1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며 출마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반발했지만 이 거대 야당의 입법 속도전은 재연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을 듯합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수도권 호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의 폭우는 언젠간 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민생의 고통은,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비한데도 졸속 처리를 하려는 건 이재명 헌정법이기 때문 아니냐고 했고, 민주당은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며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법안이요,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국민 명령이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표 법안을 왜 이재명표 법안으로 자꾸 쟁점화시키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강대강 대치 끝에 여당 의원들은 단독 상정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앉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지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나가겠습니다.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가 불분명하고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정 부담 문제가 있고요. 또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성 간 사실혼 관계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동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김용민 씨와 동성 결혼식을 한 소성욱 씨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을 박탈했고 소 씨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동성결합은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열어 9대4 다수 의견으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한 것에 큰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 사실혼이나 부부, 배우자 관계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내일부터 병원은 태어난 아기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 익명으로 아기를 낳는 길도 열립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나 유기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건데요. 우리 정부는 출생 신고가 안 된 그림자 아기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방 한켠 선반마다 아기 기저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방엔 라면이나 세제 같은 생필품이 쌓여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려다 마음을 바꾼 미혼모들에게 지원되는 물품입니다. 기본으로 나가는 게 기저귀, 분유, 물티슈는 기본. 최근 3년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213명. 이 가운데 27%가 상담을 통해 친부모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저귀나 물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이제 힘들 때 상담도 해주시고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위기에 빠진 임산부와 영아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병원은 아기의 출생 정보를 2주 안에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이로 인해 병원 출산을 기피할 경우에도 대비해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담과 지원을 확대해 미혼모 등이 직접 아기를 키울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엄마가 직접 이렇게 가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의 절차를 좀 많이 줄여서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최근 들어 신축 빌라나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역류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이 배관에서 나온 건 놀랍게도 시멘트 덩어리였습니다. 왜 배수관에 시멘트를 넣어놓은 건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신축 빌라. 막힌 변기가 역류해 욕실 바닥이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와, 여기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작업자가 내시경 카메라로 배수관 곳곳을 살피자 나온다. 시멘트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시멘트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죠? 건설 인부들이 화장실 공사를 한 뒤 남은 시멘트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배수관에 그대로 버린 겁니다. 배관 설비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있는 것 자체가 공사가 실패한 거다고 보는 거죠. 특수장비로 떼는 시멘트 일부입니다. 배수구를 흔히 막는 일반 위생용품과는 달리 제거가 어려워서 기본 견적만 10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듭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너무 자주 막히니까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좀 돈을 모아서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최고급 강남 아파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시경을 넣어보니까 그런 시멘트가 꽉 차 있어. 500만 원이나 주고 뚫다가 실패하는데.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기간 3년이 지났다며 보상을 꺼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공 때 문제가 된 거라면 시공사가 기간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일단 집부터 사자는 이른바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 주민들은 가격 담합을 하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가 하면은 또 매물로 나온 집 하나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10팀 넘게 대기하기도 한다는데요. 설마 그렇게까지 과열됐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김창섭 기자가 현장 상황을 담아왔습니다. 3,800세대가 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최근 집을 보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몇 팀 보는 집도 있고요. 걷어들였다가 다시 내놓으면 몇 천만 원씩 또 올려서 내놓고요. 이런 현상은 서울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팀이 보고 있으면 밖에서 그 LPG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도 올라 17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은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도 61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년 전 집값 폭등을 기억하는 수요자들이 우선 집을 사자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심리적 저항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초구에선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아파트 가격을 낮추지 말라며 담합을 종용한 주민이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진 일부 선호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정도라면서도 이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대책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건 10개월 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입니다. 우선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23만 6천 가구를 분양합니다. 올해 하반기엔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를 공급할 수도권 신규 택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세 시장 안정 대책도 내놨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기존 12만 가구에서 1만 가구 더 늘리고 이 가운데 5만 4천 가구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2년간 공공에서 직접 신축 빌라를 매입하여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보다 강화하고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집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3기 신도시도 계획대로 공급될지 의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급등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미국 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수미 테리 씨가 기소되면서 한미 외교가의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 공소장에 수미 테리 씨가 2019년 미국 정상회담 직전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미 고위급 인사를 만나게 해준 사실, 그리고 동맹국의 긴밀한 안보 사안을 언급한 부분까지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데 먼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의 한 명품 매장에서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대신해 국정원 요원이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검찰은 이 선물 전달이 10달 전 수미 테리가 주선한 비공개 회의와 연관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2019년 1월 국정원장과 미국 고위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참석자는 매우 비정상적인 회의였다고 미 검찰에 증언했습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으로 추정되는 한국 인사는 미북 정상관계를 포함한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 달 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And unfortunately, our options are quite limited because in order to make progress with North Korea, what they are looking for is significant sanctions relief from the United States. 수미 테리가 국무부 고위 당국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국정원 측에 언급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가 2주 전 돌연 사임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필요성과 북한 무기 체계 논의 등 동맹국 안보 사안과 연결된 대화까지 모두 공개된 걸 두고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체포된 수미 테리는 보석금으로 우리 돈 7억 원을 내고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민감한 정보 사안을 그대로 공개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더 어이가 없는 건 우리 국정원의 행태입니다. 당사자와 버젓이 명품을 같이 사고 외교관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공작 활동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마추어 같은 요원들을 현장에 내보낸 결과라며 감찰과 문책을 거론했습니다. 이어서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명품 코트를 신용카드로 사준 국정원 요원은 외교관 면세 혜택을 받았고 이를 받은 수미 테리는 구매 실적을 본인 계정에 등록했습니다. CCTV에 찍히면서 자기 카드로 결제를 했다? 초기에 다 교육받는 내용이거든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2021년 명품 가방을 함께 산 뒤엔 대사관 번호판이 붙은 차량에 올라탔고 2022년 블링컨 국무장관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전달된 장소도 대사관 차량 안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대표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통난 사건 이후 공작의 기본도 안 된 활동 과정이 또 한 번 드러난 사례입니다. 공작 보안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FBI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방첩도 의식하지 않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실수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진이 찍힌 건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요원들을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 여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그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기소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 혐의 내용이 가장 많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이 아마추어보다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보안을 철칙으로 삼는 국정원 요원들의 어설픈 정보 활동이 논란입니다. 미국 수사당국의 10년간의 추적을 왜 우리 국정원은 몰랐던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뉴욕 검찰 공소장에 보면 우리 국정원 요원들의 활동이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적혀 있죠. 네, 31쪽에 이르는 공소장에는 이 수미테리와 국정원 요원들이 만난 장소는 물론 오간 대화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국정원 요원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했고 미국의 선제 타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마치 옆에서 받아 적은 것처럼 대화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미 FBI의 도청을 당한 겁니다. 국정원 요원이 명품을 쇼핑하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그 사진까지 공소장에 그대로 담겼더라고요. 네, 공소장에는 총 5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명품샵에서 찍힌 2사진은 CCTV로 촬영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이 CCTV 영상은 저장 기한이 있는 만큼 FBI가 바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식당에서 찍힌 사진은 FBI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추정되는데 미 수사당국이 국정원 요원들의 동선을 꿰차고 수년에 걸쳐 도청과 미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국정원 요원들이 자기 신분 숨기고 아주 은밀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노출이 된 거죠? 네, 공소장에 등장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입니다. 신분을 위장한 채 첩보를 수집하는 블랙 요원과는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보안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외국 정보기관의 자국 내 활동을 굉장히 엄격하게 추적합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국정원 요원이 10년간의 추적을 몰랐다는 건 망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현장 요원들이 너무 아마추어여서 이렇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근거가 있습니까? 네, FBI의 추적은 10년에 걸쳐 이뤄졌지만 명품 옷과 가방 등의 제공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물갈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일이지만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요원들이 업무에 서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미숙했다 보거든요. 프로라면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겠죠. 미국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얄짤 없는 나라고 외국 대사관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죠. 그 담당했던 사람은 부주의했던 거죠.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 국정원의 활동 방식이 너무 1차원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선 금품으로 정보원을 포섭해 정보를 모으는 데 급급한 이 국정원의 아마추어적인 첩보 활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고급 첩보 수집 활동은 철저하게 공공 외교 스타일로 진행이 돼요. 우리는 한국계 전문가를 만나서 금품을 주고 무슨 디브리핑을 받는 행태는 그는 20세기 정보 수집 활동입니다. 국정원의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활동을 CCTV에 노출시킨 셈이 됐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가 험난하기만 합니다. 후보 사퇴 압박이 더 커지는 와중에 코로나 확진으로 당분간 유세도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1인자인 상원 원내대표마저 등을 돌렸고 지지층 65%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버 공항에 내립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로 복귀한 겁니다. 라틴계 미국인 행사에서 남미 유권자층의 지지를 호소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Shared his deep disappointment at not being able to join us this afternoon. 민주당 내 사퇴 압박은 최고조입니다. 민주당 1인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까지 바이든의 자진 사퇴가 국가와 당을 위해 더 공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의원도 공개 사퇴를 요구한 20번째 의원이 됐습니다. 최신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 65%가 바이든이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로 범위를 넓히면 70%가 같은 답을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더욱 결집하고 있습니다. Joe Biden has been a politician in Washington for longer than I've been alive. 39 years old. For half a century, he's been the champion of every major policy initiative to make America weaker and poorer. 전당대회 셋째 날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 나선 벤스 상원 의원은 바이든과 자신의 나이를 비교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I think like Harry. If you want a friend in Washington, get a dog. 트루먼 대통령의 부인 베스는 정치를 혐오했습니다. 걸핏하면 고향 미주리에 가 있곤 했죠.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던 그가 백악관으로 전화해 남편에게 말합니다. 현기증이 난다. 트루먼은 뛰쳐나와 차들이 달리는 대로를 가로질러 내달렸습니다. 그는 애처가보다 공처가에 가까웠습니다. 부통령이던 트루먼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급히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Mrs. Roosevelt,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영부인 엘리너가 도리어 트루먼의 걱정을 해줍니다. Is there anything we can do for you? You are the one in trouble now. 백악관 사상 가장 활동적이었던 퍼스트레이디답습니다. 현명했던 영부인으로는 베티 포드가 꼽힙니다. 포드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구호입니다. 베티의 남편을 대통령으로. 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하던 최불암 씨에게 유경수 여사가 전화를 걸어와 부탁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수사반장을 보면서 꼭 따라 피웁니다. 담배 좀 줄여주세요. 곁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거칠게 싸우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공정한 수사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을 보조하는 전담기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없어졌죠. 그 때문에 김 여사의 활동이 불투명해지면서 구설을 낳았다는 게 내 후보의 인식입니다. 여론과 국정 부담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함도 엿보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되도록 대통령실은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논란만 나오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꼬이는 이유가 뭘까요? 청와대를 거쳐간 대통령 부인이 11분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방 야당 역할을 했던 분은 드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국모의 칭호를 받을 만한 분이라고 했던 유경수 여사가 생각납니다. 7월 18일 앵커 칼럼 오늘 대통령 부인이란이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곳곳에 산발적으로만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밤사이 서해상에서 또 비구름이 다가오겠고 내일은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도 상당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많은 곳으로 최대 120mm 이상, 전북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에 30에서 80, 충청에도 2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륙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강원과 수도권의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고요. 전국이 30도 안팎 보이며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